스페이스X는 아직 적자거든요. 이런 적자인 회사가 2조 달러 넘는 몸값을 인정받았다는 게 상징적입니다. 작년에만 49억 달러 손실이 났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일론 머스크를 인간 폰지 사기로 부르면서 거품 붕괴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죠. 이거는 뭐 적당하게 비싸야. 여러분, 아니 매출 150억 달러 정도 내는 꼴랑 내고 있는 기업을 2조 달러가 넘게 기업 가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으로 상식으로 투자 상식으로는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기업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 자체가 다른 차원입니다. 스페이스X 혼자 모은 750억 달러가 2023년, 2024년 미국 시장 전체 IPO 조달액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전체 IPO 조달액이 1,600억 달러를 넘을 걸로 전망했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X 한 종목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 지도가 스페이스X 하나 때문에 다시 그려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아직 적자거든요. 이런 적자인 회사가 2조 달러 넘는 몸값을 인정받았다는 게 상징적입니다. 작년에만 49억 달러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스페이스X의 미래에 역사상 가장 큰 베팅을 한 셈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워런 버핏이 두세 기 넘게 쌓아 올린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를 스페이스X가 상장 사흘 만에 뛰어넘었다고 꼬집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 교수는 한술 더 떠서 일론 머스크를 인간 폰지 사기로 부르면서 거품 붕괴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 M7 대신 펩10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Frontier AI and Big Tech 10. 그러니까 기존 빅테크 7곳에다가 스페이스X와 오픈AI, 엔트로픽 3곳을 더한 겁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 시총이 더 오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맞먹는 수준까지 가고 테슬라까지 합치면 애플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Well, thank you, Gwen. Gwen Shaw was like for the with the largest IPO that ever. I was like, man, you must be smoking some really good crack. 우선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스페이스X가 보여줬던 우주 기업, 정말로 인간이 달에 착륙했던 그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우주에 대한 스페이스에 대한 또는 유니버스에 대한 인간의 어떠한 다양한 상상들을 비즈니스로 현실화하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에 제출했던 S1 문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스페이스X의 비전은 사실은 우주 기업라기보다는 사실 우주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작동하는 통신으로 기반해서 AI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26년 IPO가 추가적으로 예고되고 있는 엔트로픽이나 오픈AI와 연결되면서 정말 인류가 이제 AI 시대로 본격적으로 감에 있어서 이런 AI 인프라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죠. 이거는 뭐 적당하게 비싸야. 여러분, 아니 매출 150억 달러 정도 내는 꼴랑 내고 있는 기업을
2조 달러가 넘게 기업 가치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으로 상식으로 투자 상식으로는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기업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락업이라는 것, 즉 지금 시중에 풀린 주가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그러니까 즉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에 비해서 주식의 개수의 수요와 공급에서 이것도 수요는 대단히 큰데 공급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도 지나치게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스타쉽이 가져올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변수는 독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이 독점성은 예를 들면은 발사체가 재사용 가능한 것은 이제는 많은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들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기도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빈도수로 재사용 가능성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페이로드가 스타쉽이 성공할 경우에는 즉 페이로드라는 것은 한 번에 싣고 올라가는 짐의 양입니다. 짐의 양이 팔콘 9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크지만 스페이스X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성을 가기 위해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엄청난 양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건 뭐냐면 로켓을 한 번 띄웠을 때 킬로그램당 또는 1톤당 가격이 발사 비용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근데 워낙 지금 벌써 10,000개를 띄웠고 10,000개를 띄웠다는 거에서도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여기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미국에 있는 업체들과 경쟁 업체들과는 격차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도가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상장일인 12일에 19%가 오르고 다음 월요일인 15일에 또 19%가 올랐습니다. 이틀 만에 거의 40% 가까이 뛴 거죠. 16일 장중에는 225달러까지 가면서 역대 최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대비 67% 오른 거고 한때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치고 시총 글로벌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6일 오후부터 매물이 쏟아지면서 4% 상승으로 마감했고 17일엔 장중 213달러까지 갔다가 결국 191달러로 밀리면서 상장 후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집계한 목표 주가를 보면 평균이 한 17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현재 주가가 그보다 높은 상태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통 주식은 전체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머스크가 80% 넘는 의결권을 혼자 갖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은 180일 보호 예수 때문에 12월까지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자 지분 일부는 8월 초 첫 실적 발표 직후에 한 번 더 풀릴 예정이라서 유통 물량은 그때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은 물량에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시각도 엇갈리는데요. 짐 크레이머는 지금 스페이스X를 사는 건 사실상 머스크의 두뇌를 사는 것이라고 했고 반대로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회사 가치가 1조 달러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1대1 합병 또는 스페이스X에 의한 테슬라의 인수, 이번에 특히 애선 문서가 수정안이 올라가면서 추가 유상증자를 큰 폭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2배로 오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유상증자의 폭이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이제 루머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 반 또는 우려 반으로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합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있죠. 우선은 일론 머스크도 주장했던 것처럼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간의 시너지 효과가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순수한 전기차를만 만들었다면 합병의 이유가 1도 없죠. 전기차 만드는 회사하고 AI 인프라 기업인 스페이스X가 합병할 이유가 없죠. 테슬라도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로 시작했지만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2024년부터 우리는 AIN 로보틱스 컴퍼니라고 AI와 로봇의 회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화성에 갈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켓 발사 업체라고 규정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사실은 로켓 발사 업체이긴 하지만 돈은 위성이 벌어요. 특히 스타링크가 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신회사, 인프라회사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XAI하고 합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AI 인프라 기업이 될 거예요. 우주 AI 인프라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는 테슬라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테라팹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반도체도 다 생산할 거예요. 그 중에 얼마는 옵티머스에 집어있겠지만 나머지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작동시키는 칩으로, 반도체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둘 다 처음에 시작점은 자동차와 로켓이라는 걸로 시작했지만 합치되는 건 뭡니까? AI와 로보틱스 기업. 그리고 거기 들어갈 반도체를 함께 만드는 조인트 벤처까지 시너지 효과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보니 이거는 합병하는 게 낫겠다. 일론 머스크도 몸이도 뭐 서너 개도 아닌데 가뜩이나 지금 보어링 컴퍼니, 로이랄 링크,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왔다 갔다 경영하면 집중도도 분산될 거고 이거는 합병하는 게 낫다. 시너지 효과는 낫다고 얘기하고 저는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 테슬라에게도 스페이스 X에게도 시너지 효과라는 건 뭡니까? 중복 투자를 회피한다라는 거고 본인들의 자산을 연결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라는 거고 이러한 버티칼 통합들을 가져가면서 훨씬 더 이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제가 가장 큰 의문은 규제입니다. 규제. 과연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는 미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의 탄생을 허가하겠는가? 여러분 이건 허가 산업이에요. 이거는 유럽연합도 동의해야 됩니다. 왜요? 유럽연합도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하고 공동으로 얘기할 수 있어.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는 구매 시장이 유럽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링크를 열심히 쓰고 있고요. 팔콘9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유럽연합의 반발도 존재하고 미국 내에도 공화당도 여러분 독점 사업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이러한 거대한 기업이 그러면 뭐 몇 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막 둘이 합쳐가지고 막 상승하고 그래서 막 10조 달러가 된다? 그런 기업의 탄생을 정치권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 외의 논리도 합병과 관련해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 자체의 쏠림, 그리고 기존 대형주에 미치는 압력, 그 다음 변동성 확산 세 가지입니다. 일단 자금 쏠림 그 자체가 일단 우려 사항입니다. 새 회사 목표 공모액을 다 더하면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이죠. 작년 미국 전체 IPO 시장이 450억 달러였으니까 새 회사가 작년 시장의 4배를 넘게 빨아들이는 셈입니다. 벤처캐피탈 데이터 기관 피츠북은 이 세 회사를 극소수의 거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올해 공모 시장 파이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형주에 대한 하락 압력, 이게 이미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가 7월 3일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데 이걸 노린 선제적 리밸런싱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가 16일에 1.9% 빠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보다 더 떨어진 건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7%나 급락했는데 펀드들이 반도체주를 팔아서 스페이스X 살 돈을 만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스닥 100이랑 반도체 지수에 같이 들어가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유탄을 맞은 거죠. 여기에 변동성 자체도 위험 요인입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폴 믹스 전문은 스페이스X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97%를 넘었다면서 이게 M7 종목들보다 한참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영향이 있는데요. 환율이 다시 1,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사들이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지던 차에 이런 자금 흐름까지 겹치면서 환율 부담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